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고 숨이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셨던 분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내 책임, 적게 와도 내 책임. 근데 아마 그런 노 대통령의 노심초사를 언론들은 참 많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이 떠들 정도였죠. 동네 강아지가 가다가 자빠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가. 참 우리는 너무나도 아까운 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요, 유동규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검찰 쪽 질문에 맞춰가지고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하게 이 유동규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를 신문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양상이 벌어지죠. 이재명 대표가 송곳 질문을 합니다. 유동규가 아플 수 있는 내용만 딱 골랐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동규가 버럭합니다. 언론들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가 함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유동규 혼자 미쳐 날뛴 거나 다름없었어요. 자, 오늘 그 재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우스 여기 있네. 예. 오늘 재판은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위례지구 성남FC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끄집어내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주된 내용들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유동규입니다. 거의 유동규의 진술만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대장동도 마찬가지, 백현동도 마찬가지, 위례지구도 마찬가지. 자, 이 과정에서 이게 다 전부 다 개발 사업이잖아요. 개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유동규가 많이 관여한 대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가 뇌물을 받아 먹고서는 나중에 이 뇌물 받은 걸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이재명한테 상납하니라고 이렇게 많이 받은 거야 라고 핑계를 댄 겁니다. 자, 검찰은 이 유동규의 핑계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유동규의 진술, 돈을 전달해줬다는 유동규 진술을 만들어내죠. 심지어 유동규는요, 언제 돈을 전달했는지 그 날짜도 헷갈립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1억인지 2억인지를 박스에 담아줬다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여기 차고 갔다고 하는 바로 그날 같은 경우에도요, 맨 처음에는 3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4월이라고 하다가 마침내 5월로 옮겨옵니다.
2달이나 움직여요. 아니,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 자, 문제는 법원이죠. 법원은 이런 황당무계한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시간대도요, 햇볕이 따가운 오후대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6시 이후가 됩니다. 아무리 5월달이라고 해도, 그래서 해가 많이 길어졌다고 해도 6시 이후가 되면은 햇빛이 따가울 수는 없죠. 슬슬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돈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햇볕이 따가웠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일예를 제가 들은 건데, 자, 유동규의 진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검찰이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곳곳에서 이 유동규의 진술은 암초에 부딪힙니다. 반박에 부딪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동규에 대한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 추궁이 매우 날카로웠고 유동규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검찰도 되게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원래요,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버럭 소리를 지르라는 그런 전략도 있어요. 왜? 당당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전략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는 효용성이 있었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유동규의 제일 아픈 부분을 딱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유동규, 너 네가 받은 뇌물이잖아. 네가 뇌물 받아놓고 이거 받아서 김용 줬다고 그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상납했다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모를 것 같아?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뜨끔했겠죠.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말라라고 음모론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동규가 딱 그 무렵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을 때, 이게 아마 2013년일 겁니다. 2013년경에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을 그 시점. 왜 보면은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남욱이 김만배 등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야, 유동규가 3억을 달래. 오, 나 깜짝 놀랐어. 야, 통도 크지? 막 그런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3억 바로 그 시점입니다. 유동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김용을 줬다, 또는 뭐 정진상을 줬다, 혹은 그걸 이재명 뭐 선거 자금이나 뭐 이런 데로 썼다. 그러니까 상납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 자신의 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지가 먹었다고 그러면 죄가 엄청나거든요. 진짜 감옥에 한참 있어야 돼요. 유동규 지금도 사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상이야. 여튼 자, 그 얘기를 꽉 찔른 겁니다. 야, 너희 그때 남욱한테서 받았다는 3억, 그 돈 받을 때 너 지금 그때 3억 원이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잖아. 너 그때 철거업자한테 물려가지고 3억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너 그때 철거업자한테 3억 준다고 차용증 썼다며. 그랬잖아. 그때인데 그거 메꾸려고 남욱한테 3억 받은 거잖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유동규가 소리를 뽀락 지른 겁니다. 아픈 데가 찔렸다는 얘기지. 집단에는 뭐 소설 쓰지 마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자기들로서는, 유동규로서는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유동규가 소리를 지른 거야. 근데 마치 언론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같이 소리를 지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거 상당히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재명과 유동규하고 같은 동급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규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유동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재명과 유동규가 서로 소리를 질렀다고 되면은 함께 뭐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유동규의 지위를 많이 올려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사실왜곡의 수법인 거죠. 자, 여하튼 당시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는 그 시점, 당시 유동규는요 빚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의 빚 부분,
채무 부분에 대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유동규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그때 빚이 얼마나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유동규가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딴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얘기가 달라. 그래서 몇 천만 원 있었다. 뭐 몇 억이 있었다. 아니 뭐 이거는 뭐 내가 갚았다. 뭐 왔다 갔다 얘기를 해요. 자, 당시부터 이 유동규의 빚은 상당히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씀씀이 자체가 사실 문제였어요. 유동규 씀씀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유동규는 그 재혼을 했는데 당시에는 동거녀 상태였죠. 재혼 동거녀한테 외제 스포츠카를 선물합니다. 뭐 페라리인지 뭐 포르쉐인지를 줬대 했잖아. 2억인가 3억인가 한대요. 하여튼 억대가 넘는 그런 스포츠카를 사줍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유동규는 이혼한 전 부인한테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자녀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유학비도 보내야 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외상술값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무렵에 유동규는 하나 더 걸리죠. 유동규가 아까 말하는 외상술값을 갚기 위해서 아마 무슨 철거업자한테 돈을 뭐 받았던 모양이에요. 뭐 뇌물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철거업자가 왜 돈을 주겠습니까? 무언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업자니까 아마 무슨 개발 사업에서 철거 작업을 그 업자한테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업권을 못 땄어요. 그 업자가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서 유동규를 협박합니다. 결국 유동규가 3억 원을 그 업자한테 뜯기는 상황이 됩니다. 유동규는 3억이 아니라 1억으로 퉁쳤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차용증은 또 3억으로 써요. 그리고 차용증으로 3억을 쓰는 그 시점에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남욱한테 받은 3억 그 업자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빚을 갚으려고. 자, 실제로 남욱도 검찰 신문 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가 업자한테 물렸다. 유동규가 다른 업자한테서 3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갚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될 위기다. 그래서 3억 원을 달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영학 녹취록에다 보면은 유동규가 3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죠. 3억 정도 되느냐고. 그런데 이 남욱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럼 몇 천만 원이라도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유동규가 줬다는 3억, 남욱이 줬다는 3억, 그 3억 원을 유동규는 이게 뭐 그 김용한테도 얼마 주고 정진상한테도 얼마 주고 지가 얼마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간 거는 결국에 이재명한테 간 걸 거다는 둥 아니면 이재명이 다 알고 있는 동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지만 실제로는 뭐 지가 쓴 돈인 거지. 지가 업자한테 물린 돈, 지가 업자한테 그 약점을 잡힌 거 아닙니까? 자, 그 돈을 메꾸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어느 업자가 4천만 원 뇌물을 줬는데 지가 사업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준 거 이상 몇 배, 거의 10배 가까이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사실 그거는 정상 아니거든요. 사실 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 좀 드문 사례에 속하잖아요. 아무리 지가 안 됐더라도. 그러면 다음 차례로 이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체품을 제시를 하지 돈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할 정도였다면 근데 3억을 내놓으라 4천만 원 빌려줬는데 3억을 내놓으라? 그럼 뭐겠어요? 실제로 유동규가 뜯어간 돈이 3억이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튼 여러모로 볼 때 유동규 네가 뇌물 받은 거 토해내니라고 그래서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남욱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요. 너무나도 타당한 얘기 아닌가요? 사실 유동규의 채무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꽤 여러 차례 문제가 됩니다. 법정에서 이 유동규의 채무를 한번 합산을 해봐요. 너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었니?
그러니까 유동규가 핑계를 댑니다. 김용이나 정진상이 맨날 외상술값 먹고 그 외상술값을 나한테 떠넘겼다. 그래서 외상술값이 얼만데 4천만 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업자한테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업자한테 그래서 그 돈을 못 갚는 바람에 3억 원을 뜯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아까도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김용이나 정진상은 내가 언제 술을 먹었다 그러노? 내가 아니라 언제 술을 먹었는데? 자, 술을 먹었으면 먹은 그런 기록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술집에 가서 돈을 쓴 사람은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그건 누구야? 체리미? 그거 확대 거기 술집 그 유흥업소 접대부한테 돈 쓰고 그다음에 술값 몇만 원씩 팍팍 던져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가 한 거야 사실은. 술은 거의 지가 마셔놓고서는 꼭 김용 전진상한테 이랑 같이 마셨다고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죠. 참네. 자, 그러면서 맨날 유동규는 자기 술값 때문에 남욱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 채무 총액이 얼마 전에 계속 오락가락해요. 처음에는 이 술값을 남욱한테 받아서 갚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지가 집을 팔아서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을 팔아서 갚았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의 가액보다 주택의 가액보다 옮겨간 집이 훨씬 싸야 되잖아. 근데 그건 또 아니야. 사실 집은 또 가격은 또 값은 늘었어. 그럼 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도대체? 자, 사실 그 부분을 잘 따져보면은 유동규가 딴 데 돈을 썼구나. 그래서 지가 필요한 돈을 챙겨와가지고 지가 다 해먹었고는 지가 그래서 집 좋은 데로 옮기고 그다음에 재혼하면서 집 새로 사고 이혼하면서 전 부인한테 집 사주고 새로 재혼한 그 동건이한테는 그 스포츠카 사주고 3억짜리인지 2억짜리 스포츠카 사주고 또 딸 유학 보내면 유학비 주고 이랬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돈 계산해 보면은 유동규는요 남욱한테 그 정도 돈을 받아서 거기 다 써도 모자라는 판이야. 다른 데서 돈 더 빌려왔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꼭 묻는 거 아니야. 너 네 빚 갚으려고 네 빚진 거 갚으려고 네가 뇌물 받은 거잖아 라고 물어볼 수밖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버럭 승질을 낸 겁니다. 음모론 쓰지 말라고. 뭐 음모론이야 이씨. 지가 갖고 있는 빚을 그럼 제대로 설명을 하든가. 지금까지 유동규는 자기 그 채무관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자, 어떻게 보자면 유동규가 여기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아픈 데를 제대로 찔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서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았다는 돈, 그들 중에 상당수는 유동규 네가 썼지 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걸 하나하나 지금 입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내가 뇌물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상납했어 라고 하는 사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네가 썼지 라고 하면서 뇌물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썼어. 사용처는 여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가장 확실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한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지 유죄이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사실 무죄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나라 법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지 무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특히 뇌물 사건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나는 받은 적 없는데 준 놈이 자꾸 줬다 그러면 온팡 뒤집어 쓰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그 대처 방법은 돈을 줬다고 하는 그놈한테서 네가 썼잖아. 그 사람의 씀씀이를 하나씩 밝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이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데 봐라, 쓴 거 봐봐라. 나한테 올 돈이 있었냐? 라고 밝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략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진행됐던 또 그 증인신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례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동규는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을 해왔느냐면 이 위례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1호 공약이었다. 따라서 나는 이 1호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 위례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없다. 내가 아니면 그런 위례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가 고민하다 보니까 야, 그 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남욱 같은 건 대장동 업자더라. 그래서 계획서 갖고 오라 그랬더니 계획서를 정말 아주 엄청나게 잘 가져왔더라. 야, 내가 봐도 혹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야, 시장님 보세요. 이 대장동 업자들이 이렇게 계획을 빵빵하게 가져왔습니다. 얘들한테 줍시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갈라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택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야, 어째 그게 내 공약이고 내 공약은 그거 아니었어. 라고 반박을 합니다. 아니,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위례사업은요. 나중에 진행된 위례사업하고 전혀 틀려요. 이 위례지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위례지구가 그렇잖아요. 하남시, 서울 송파구, 그 다음에 성남시가 이 물려있는 곳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송파 문정동 그 주변에 그 가든파이브 있는데 거기에요. 그 가든파이브에서 한 칸만 더 가면은 거기가 그거잖아요. 저기 성남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쪽으로 들어오면 하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송파구고 이쪽으로 가면 또 뭐 서초구고 막 그렇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인데 여기 이제 가든파이브 쪽에서 이게 그 개천 하나 옆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위례지구지 않습니까? 옛날 거기 무슨 버스 정류장도 있었고요. 그 왜 그 상무 그 국군 체육부대 있던 자리. 그리고 그 조금 더 들어가면은 왜 국군 그 학군단 본부, 학군단 본부에서 그 훈련 ROTC 교육하는 그 학군단 그 본부 있는데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육군 종합행정학교 있고 하여튼 그 자리가 다 위례지구란 말이에요. 거기가 일부는 하남, 일부는 성남, 일부는 송파 그래요. 땅이 제일 넓은 거는 성남이고요. 여기를 대대적으로 재개발해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 그게 위례지구 개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위례지구 개발 사업을 하는데 서울과 하남시는 그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땅이 가장 넓은 그 성남시는 시행자에 포함이 안 돼요. 왜? 당시 성남이 모라토리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땅이 제일 넓은데도 땅만 뺏기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냐? 야, 날 시장으로 뽑아주면 저건 내가 사업권 찾아올게. 요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어요. 그 사업권 찾아올게.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대로 된 것이 아니라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뭘로 바꾸느냐면 좋다. 우리가 여기 사업 시행자로는 참여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땅이 제일 넓으니 우리가 우리 몫의 땅과 그다음에 추가로 좀 땅을 좀 사들여 가지고 여기에 재개발 이주단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철거민들 어디로 가? 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갈 자리가 없으면은 이 전셋값이 막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생겨요. 재개발 때문에 전세가 폭등하는 경우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재개발 이주단지를 거기 조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주를 해야 되는 원주민들이 거기 와서 일단 살게 하고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재개발 이주단지를 계획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위례지구 개발 사업의 주체로 사업 주체로 참가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그러면 재개발 이주단지를 만들자 또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무산돼요. 이게 또 무산됩니다. 왜? 성남시 의회가 이거를 이 사업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채 그 지방채 발행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재개발 이주단지를 만들려면은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뭐 어떡합니까? 결국에 재개발 이주단지도 무산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은 그 부분은 또 다시 또 성남시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2차 다 무산되고 3차 가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이거는 못하겠고 그 도시개발공사인데 그 수익사업이나 해라 라고 해서 떼준 겁니다. 그거를 유동규가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규가 사업권을 대장동 업자한테 준 겁니다. 이재명의 공약 사업이라서 준 게 아니라 이재명의 공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가 딴소리를 막 합니다. 아니 그때 플랜카드도 걸고 어쩌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탁 증거물을 내세버려요. 자, 이 플랜카드는 네가 본 플랜카드가 맞느냐. 근데 이 플랜카드는 사업이 무산되기 전에 건 거다. 그때 그 플랜카드가 뭐냐면 위례지구 사업권 획득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사업권을 획득했는데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남아있는 짜투리만 갖고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사업하기에는 너무 작고 야, 너 성남도시공사 니들이 그냥 수익 사업이나 해라고 던져준 거였단 말이야. 이 상황이 오늘 그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오늘 또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이 위례 사업은 유동규가 주도한 것이고 유동규가 뭐 혹해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다 허풍이더라. 사실 유동규가 혹했다는 사업 계획서 역시도 실은 나무기 짜온 대장동 업자가 짜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이라는 데서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그 2장짜리밖에 안 되는 거였대. 그거를 나무기 한 거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무한테 던져준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유동규가 지가 애시당초에 나무한테 사업권을 주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끌어모은 거죠. 왜 유동규는 나무한테 사업권을 줘야 했지? 예. 이 무렵에 유동규가 나무한테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했던 3억을 비롯해서. 그 3억씩이나 돈을 받아왔는데 그 대가를 주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가가 제때 안 가는 거야. 대장동 사업권이 그때 안 넘어가요. 대장동 사업이 그때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유동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자기 면피를 해야 되잖아. 돈을 억대식으로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 야, 대장동은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례부터 해 하고 위례 사업을 던져준 건 거예요. 즉 위례 사업은 이재명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증인신문에서 확인이 된 거죠. 자, 참 그러고 보면은 유동규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뭐 이런 얘기를 가져오는데 유동규 얘기만 들으면 꽤 그럴싸해요. 근데 유동규가 그럴싸하다 하게끔 만든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얼마 못 가서 다 반박당하고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유동규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주도로 뭐 다 한 거였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돈도 지가 받아먹은 거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동규는 오늘 증인신문, 이 반대신문 상태에서 두 가지를 사실상 실토한 거나 다름없어요. 첫째, 이 남욱한테 받은 돈, 그 상당수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 뭐 빚을 갚는다든지 어쩌든지 그런 거에서 받은 돈이다. 뇌물 받은 건 다 지 몫이었다. 두 번째, 위대지구 사업, 이게 뭐 이재명의 공약 사업 운운했는데 실은 공약 사업이 아니었고 유동규 지가 그냥 뭐 한마디로 공약 사업에서 공약 사업이 안 된 거, 공약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가 그 짜투리를 받아와 가지고 지가 자기 욕심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증인신문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송이님께서는 제 채널에 들어오면 귀가 열린다고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요, 사실 지난해 김용 부원장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김용 부원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잘 안 받아들여졌던 부분이죠. 근데 그 당시 입증됐던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좀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언론의 보도 태도예요.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유동규가 헛소리 한 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유동규가 검찰의 방침에 따라서 진술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예 보도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에 오늘 결국에 박찬대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거론하죠. 자, 그 얘기 한번 보실게요.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 압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는데 그 진술마저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은 귀국하면서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갑자기 변한 이유가 검찰의 구속 안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언이 지난 23일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당사자는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남욱이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 한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로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는 그 이야기를 남욱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남욱과 부당한 거래를 통한 진술 조작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차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기문란입니다.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나키스트님 기레기 거세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회유가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언론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도도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서글프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계속